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살아 있었네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잘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건? 둘이 스터디하는데 제가 끼게 됐습니다. 원래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뭔 사건이야? 같이 하면 돼. 우리 어차피 4명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원래 저 혼자 했었는데. 같이 하는 게 맞지. 네, 그래서. 혼자 하니까 조금 너무 나태해지고 막 그래요? 맞아요. 그럼 둘 어디서 스터디하는 거예요? 저희는 서로 중간에 나오는 날이 있었나? 집에서 서로 시간 정해서 전화로? 그래서 학원을 나오는 예, 답안 이렇게 쓰고 모의 시험 치고 그래도 스터디 할 전화하고. 때나 학원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오늘은 하면- 학원에 나와서 같이 했어요. 오늘은? 안 돼가지고. 맞아요. 그럼 스터디를 뭘 하고 있어? 어느 세목을? 근데 원래는 좀 전부터 하려 했었는데 서로 범위가 달랐어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범위가 이번에는 세목이 그 달라서. 시험 맞춰서만 일단 하고 끝나고 다시 제대로. 우리가 21일 날 보는 게 좀 부담돼요? 네. 범위가 너무 승우님이랑 해봤었는데 음. 국기도 거의 전범위라고 해서 한 번씩 다 훑어보고 개소 부가도 저희가 시험 2번씩 모의로 막 개소 쳐보고 부가는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근데 그거 답 내는 거 우리 모의고사처럼 형식으로 준 거. 빨리 보여 저희 이렇게 아, 맨날 써가지고 서로 PDF 따서 아, 서로 딱 어떻게- 시간 대놓고 같이 스터디 시간 딱 맞춰서 어떻게 했는지 이 답안에서 뭐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서로 피드백 해주고 예,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는 거 했어요? 저희가 스터디하면서 다 같이 공통으로 말했던 게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렇게 세법학만 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게 다 같이 치니까 재정행랑 행소도 겹치다 보니까 좀 전범위로 하는 재정 게 행소는 언제 보는 거죠? 저희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보는 봐가지고 거잖아. 근데 다음 주에 또 바로 또 시험 있고 그래서 범위가 조금 범위가 조금 부담된다. 특히 저- 국기가 부담되는 거예요? 차라리 사례라도 뭐가 나오지 알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딱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제 일부 나온다고 이제 범위 공지가 됐는데 오늘 발표 났잖아요. 네. 그죠? 오늘 발표 났는데 느낌이 우리가 이제 유예반에서도 정말 잘 썼다라고 해서 분명히 붙을 거라고 했는데 안 되기도 하고 또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붙기도 하고 좀 이게 그래. 근데 올해 시험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 시험이 이제 판례 형태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동안의 판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안 했던 거지. 사실 우리 유해 모의고사나 이렇게 보면 거의 판례거든. 판례로 해서 사실관계 주고 그에 대한 관련 규정을 물어보고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본 시험장에 그렇게 나올지 몰랐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황을 많이 해서 또 세법학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칼채점을 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꽈락자가 66%인가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난 2부 쪽이 더 꽈락자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2부는 그나마 2부도 뭐 사례 판례긴 하지만 일부 쪽이 워낙 많이 나와서 이게 사례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아예 부분 점수도 안 준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채점평이 나와 보면 이제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례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론 정리하고 슬슬 외우는 것도 있지만 한 번씩은 이제 판례 형태의 문제도 한번 접해보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많이 받아야지 이런 그런 목적이 아니고 막 경쟁하는 건 좋은데 좀 버겁더라도 한번 막 해보는 게 의미가 있잖아. 내 생각은 그래서 범위를 좀 전범위. 특히 국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계속 강조를 많이 해왔던 거고. 이게 범위를 뭐 조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의도는 그래서 전범위도 한번 돌려보면서 사례 형태의 문제에 부딪혀보는. 물론 그거를 잘 쓸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지. 맞아요. 쉽지 않은. 의도는 너무 쉽지 않으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사례도 좀 넣어갖고 내겠다라고 했던 거니까 뭐 사례를 찍어준다, 뭐 해서 그 주제를 찍어준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약간 절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답안 쓰는 거구나. 우리가 뭐 사례 판례는 어떻게 쓸 거다라는 건 또 이제 뭐 위에다가 먼저 결론을 쓰고 밑에다가 근거를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런 거를 한번 내가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를 좀 두는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이거 뭐 못한다고 때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경쟁심 갖고 처음부터 나빠도 그냥 뭐 좋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거기 연연해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계획 진도에 맞춰서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 범인은 너무 늦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근데 국기는 그래도 평상시에 보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스터디도 많이 하고 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좀 그랬던 건데 조율을 한번 해보죠. 그 범인은. 그러면 스터디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저는 따로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쨌든 스터디를 한 거네. 계획 네, 세워가지고. 맞아요. 그럼 지금 뭐 스터디를 하면서는 좀 이제 스터디가 몸에 뱄어요? 근데 아직 조금만.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이제 나눠갖고 이제 방식은 딱 맞춰갖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알려주고 하는 거 하고 거기다 답안 작성에 1인자가 또 이제 같이 합류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하고 그러면서 스터디를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쪽 스터디 하고 여기 어차피 우리 같이 그거니까 여기 맞춰갖고 이제 계획 진도가 맞으면 같이 합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진도 나가고 공부한 다음에는 이제 진도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각자 이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한다고 저번에 계획 세워갖고 하는 거는 잘하고 있긴 한데 그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자주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이게 세모 촬영하는 게 예전처럼 뭐 계속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좀 띄엄띄엄 있긴 한데 그래도 잘 유익하게 맞춰서 스터디를 잘 해왔고 앞으로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발표가 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뭐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판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은 그냥 이론형으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나도 했기 때문에 근데 판례 나오면 어떻게 답안 쓰는 거에 대한 막 이런 것들 좀 강조를 하면서 막 가지 못했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론형 문제는 정말 답을 잘 써서 내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답을 썼는데 이게 점수가 좀 낮게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 얘기는 못 나눠봤어요. 우리 위에 반에 정말 에이스라고 했는데 그런기도 하는 것 같아 시험이라는 게.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정말 아는 형님 한 분이 정말 완벽하게 너무 이 책에 주 달고 막 이런 것도 너무 똑같이 쓰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정말 잘 외우고 암기력이 연세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리지만 그때 당시에 내 생각에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울까 막 이랬는데 떨어졌어요. 나는 붙고 나는 동차로 붙고 그분은 유엔대 떨어지고 그 다음 연도에 동차로 다시 붙긴 붙었죠. 이제 이게 시험이 좀 약간 감을 못 잡겠다. 너무 주간 세법학이라는 과목이 특히나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올해 것만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면 세법학을 떠나서 전체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우리 세무사 시험이 회계학 1부하고 2부는 고득점 그다음에 세법학 1, 2부, 2부는 꽈락을 면하자 그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다시 올해만 놓고 보면 내년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올해 채점을 보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다시 절충을 해서 올해처럼 거의 다 판례형으로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이론형을 좀 더 비중을 높인다든가 이게 채점이 해보니까 어렵겠지. 판례로 냈는데 사례 판단하라고 냈는데 그거를 지금 7천 몇백 명이잖아요. 물론 이제 세법학은 면제된 분도 있고 분명히 있지만 그거 인원 빠지더라도 한 6천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인원에 대한 채점을 6천 명 걸 채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판단하시오요. 그냥 이론으로 뭐뭐 쓰시오라고 하면 그것만 딱 보면 채점하면 되는데 판단을 읽어봐야 되는 거니까 읽기 귀찮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결론이 딱 있는데 결론이 다른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 점수 안 줘. 칼채점. 해버린 다음에 다시 꽈락자가 많으면 2차 채점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쪽은 2차 채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요. 힘들었으니까. 60몇 프로가 나왔다는 게 너무 심하거든.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한 1차 채점 결과 꽈락자가 한 뭐 5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2차 채점에서 꽈락자가 한 50% 아니요 60% 70% 되면 그러면 한 50% 정도로 그래도 반 이상은 꽈락을 면할 수 있는 시험을 내야지. 물론 이제 동차생들이 꽈락자가 많이 나오는 이런 환경이니까 이제 동차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이게 너무 좀 그랬던 것 같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채점자 교수님들한테 아쉬운 부분이 좀 강사로서는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회계학 1, 2부, 회계학 2부 쪽도 꽈락자가 엄청 나왔어요 이번에. 세법학 1부랑 거의 비슷하게 꽈락이 나왔더라고. 근데 작년보다는 좀 그래도 올해는 좀 더 나았다라고 무난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세무에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붙기 위해서는 세법학도 중요하지만 회계학 1부에서 상당한 고득점을
해야 되는데 회계학 일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세법학도 저는 맡은 게 이거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잘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해서 회계학 일부 쪽에서 약간 점수를 많이 좀 맞아주는 걸로 하고 세법학은 일단 기본은 꽈랑 면하는 걸로 가고 그 안에서 점수를 좀 더 얹어서 가는 걸로. 세법학만 놓고 본다면 이제 좀 지역적인 주제도 많이 건드리는 것 같고 지방세나 조특법이 너무 체계도 없는 내용도 나와서 우리 책임 없다 뭐 했는데 다른 책에도 없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물론 배점은 작은 배점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씩 좀 어떤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서류 제출하는 서류라든가 뭐 들어갈 내용도 이런 걸 물어보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뻗치니까 이제 나름대로 쓸세도 좀 더 보완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면서 부분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싶은 것도 좀 더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 이제 물론 이제 그 다 이상적으로 하긴 어렵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더 해나가는 걸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느낌 바가 좀 그래요. 올해 시험 보고 나서.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오랜만에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한 스터디라고 하는 거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준비를 해오셨나요? 이거 시험 범위 일치하니까 그래도 좀 보지 않았을까? 짧지만 대답이 없네. 그죠? 왜 방금 전하고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개소 부가를 끝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오늘부터 이거는 안 한 지 꽤 됐어. 좀 안 했다는 얘기네. 아예 살짝 살짝 이제 보고 왔어요. 외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증여세 쪽이나 이제 범위나 이런 것도 되게 부담되고 사실 상징세가 안 하다 보니까 할 때뿐이고 좀 지나면 많이 날아가 버리니까 많이 부담되고 또 그런데 또 하려고 또 집중해서 보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잡혀. 상징세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차원에서 이제 범위를 좀 그래도 상징세는 불만 없죠? 그게 또 많아요? 아니 많은 건가? 상황이 그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상황이 좀 아예 상징세는 양보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상징세는 이제 그거는 해야지 그 정도는. 상속세나 이쪽에 체계 작가는 거는 좀 띄우고 증여세 쪽에 이제 부분 물어보는 거를 이제 한번 이제 이론형으로 출제를 좀 할 거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보는 거는 증여세. 그래도 범위가 지금 오늘 지금 잠깐 얘기해 볼 거. 왜 이제 좀 더 지금 예시 쪽에 좀 얻는 거 아니에요? 뭐 초과배당이라는 건 뺐고 그거는 최근에 기출됐으니까 뺄 거 빼고 명의탁 증여어제도 빼버리고 증여어제는 이번에 안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 쓸세 가지고 외우고 하는 거는 좀 기본 틀 잡아서 외우는 거는 좀 할만할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범위에 대한 건 아직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오늘 그러면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해야죠. 말을 해봐야지. 못하면 이제 창피당해야죠. 우리가 원래 스터디 목표가 그거니까. 일단 우리가 정한 주제가 증여세 납세무자하고 또 뭐 증여산 포함 여부 주제가 좀 중요한 주제니까 그 주제하고 그 다음에 증여 추정 추정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딱 4개 주제 갖고 한 거라 물론 안에 양들은 뭐 만만한 건 아니라 할지 몰라도 좀 해볼만 할 것 같다 생각해서 했는데 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했는데 라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잠깐 훑어보죠. 납세무자 얘기는 뭐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할 만한 건 아니라 일단 납세무자는 증여세는 유상과세형이에요, 취득과세형이에요? 이 정도는 알죠? 취득과세형. 상속세는 유상과세형. 돌아가신 분 기준인데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의 기준으로 수증자라고 부르죠. 수증자. 납세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수증자가 되는 게 맞아. 자, 수증자가 납세무자다라고 하는데 수증자로서 납세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누구 있습니까? 거주자랑 비거주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네. 영리법인은? 안 돼요. 영리법인은 우리 소득과세 우선이라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영리법인은 번거에 대한 세금으로 자산수중이익 등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세는 납세무자 아니고요. 비영리법인은 포함돼요. 수익사업 소득이 열거된 거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도 포함한다는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주자 그러면 비영리 내국법인, 비거주자 그러면 비거주자와 비영리 외국법인 이렇게 넣어가지고 납세무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법인한 단체도 당연히 포함되겠지 이제 비영리 법인일 거니까 법인한 단체는 국기법에 자 그런 자들이 납세무자가 된다. 자 그러면 딱 원칙과 예외라고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뭐가 있는 거예요? 실제 소유자. 그죠? 이거 명의탁 증여어제. 물론 이 주제는 공부를 우리가 등한시해도 되죠. 나왔으니까 올해 이걸 물어봤으니까.
자, 그래서 명의탁 징여죄는 아유 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리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판례는 무지하게 많이 쏟아지는 게 이거기 때문에 기왕에 그랬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례를 섞어갖고 올해 출제를 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온 게 요건데 이 명의탁 징여죄 관련된 거는 약간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갑이라는 자가 주식을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을 앞으로 명의를 옮겨놓은 겁니다. 그럼 얘가 명의를 얘한테 신탁한 거고 얘가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얘 앞으로 명의를 옮겼으니까 이렇게 옮겨놓으면 얘가 명의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과거에는 이 명의자가 이제 징여받은 걸로 봐서 주식을 사서 자기 앞으로 안 하고 얘 앞으로 옮긴 거는 이거는 명의를 신탁한 거니까 실질은 뭔데? 명의 신탁에 불과하지만 형식은 징여야. 그럼 얘는 이제 징여를 가지고 형식대로 과세하는 거니까 먼저 국기법으로 치고 올라가면 국세기본법에서 이게 들어가죠. 이제 어디 들어가요? 실질과세. 실질과세 원칙에 예외. 예외. 요놈하고 그 대표자 상해 처분하는 거, 추계 결정 시하고 이런 거,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하나, 국기법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는요. 법인세법이 여기 나와. 법인세법 할 때 보면, 자 그럼 법인세법에서 자 이 갑이 있고 얘가 명의를 얘한테 옮겼는데 얘가 법인인 거야. 그 법인이면 얘가 징여받은 걸로 봐서 자산수증기로 과세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안 해요? 응? 얘가 명의를 이 어떤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얘 앞으로 명의를 옮겨놓은 거야. 근데 얘가 법인인 거지. 그럼 법인 앞으로 주식을 옮겨놓은 거야. 그러면 얘는 주식을 공짜로 받은 거니까 자산수증기로 과세가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요? 얘는 이거를 이제 징여 형식을 가지고 형식대로 해서 징여세 매겨버리겠다는 건 맞지만 실질은 얘 겁니다. 얘 거를 명의로 옮겨놓은 거 불가하기 때문에 얘가 법인일 때 이건 당연히 입금으로 과세가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자 다시 이제 상징세로 와서 자 상속세에서 갑이 명의를 옮겨놓은 상태에서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해야 돼 말아야 돼. 명의는 지금 얘 앞으로 돼 있거든. 다 나머지는 실질이야 실질. 실질은 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법인세 안 내는 거고요. 또 얘 거니까 얘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상속받은 재산에 얘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명의를 신탁한 주식에 대해서 이 주식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시키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사망했대. 개인인데. 얘가 사망하면 상속세 할 때 재산에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 안 하죠. 얘 거니까. 다 나머지는 실질로 가는 거예요. 실질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상황이 이거를 형식에 따라서 징여세를 매기는 과징금을 때리는 걸로 제재를 가하는 거지. 그게 제재 목적인 거야. 그냥 온전히 제재를 때리는 차원을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판하기를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내면 안 된다. 물론 나오기 많이 나왔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이건 과태료를 물리는 거, 과징금 물리는 거를 세금으로서 하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비판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걸 내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비판하지 않는 교수님이 들어갔나 봐. 그래서 시험에 이거를 내버린 거죠. 이제 어쨌든 나왔으니 상징세 쪽에 나왔으니 그런데 요게 이제 얘가 얘한테 징여한 걸로 보면 얘가 징여서 납세물을 져야 되는 수증자가 되는 게 맞지만 이때 납세무자가 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얘 갑으로 바뀌어버렸죠. 얘가 실제 소유자. 그러다 보니까 징여자가 납세무자 지는 꼴이 돼버리니까 여기 예외가 되는 거예요. 원래 징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게 맞는데 얘가 내는 게 맞는데 얘가 납세무자가 돼버리니 그래서 실제 소유자가 납세무자다라고 해서 예외라고 하는 거다. 얘가 납세무 진다. 그래서 이 징여세 쪽은 좀 이따 보는 게 연대납세무라는 것도 나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얘가 원래 납세무자가 얘였거든요. 얘가 납세무 지는 걸로 돼 있었어요.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얘가 납세무 져야 되는데 얘는 보니까 갑이 회장님이고 운전기사분이란 말이에요. 운전기사분한테 옮겨놓은 거야. 납세무자는 얘인데 얘가 못 내잖아. 못 내면 갑이 내야 될 거잖아. 갑이 이거 지시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 그래서 얘가 못 내면 얘가 연대납세무 진다. 라고 과거에 돼 있었는데 지금은 납세무자가 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갑으로 바뀌었으니까 연대납세무 지금 규정에서 삭제가 돼버린 거지. 의미 없다는 거죠. 납세무자가 얘인데 뭐. 을이 못 내면 갑이 낸다고 하는데 납세무자 자체가 갑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연대납세무 규정에서 빠져버린 걸로 보시면 돼. 그래 있다. 여러 가지 이게 좀 뭐 시험에 오래 나왔다고 했지만 어쨌든 여기저기 영향을 미치면서 좀 볼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영리법인 주주란 게 있죠. 영리법인 주주. 영리법인 주주는 무슨 얘기야? 영리법인 주주?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주제는 이 내용은 뭐야? 납세무자 얘기하는데 이게 나왔네요. 영리법인의 주주가 납세물 질 거냐라는 거잖아. 네. 무슨 얘기야 주제가 이게? 영리법. 여기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아버지가 있고요. 여기 영리법인이 있어요.
주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딸이 있네요. 아버지고 딸이에요. 자, 딸이 여기 출자해서 법인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영리법인의 주주예요. 을이. 이 상태에서 갑이 여기다가 토지를 만약에 증여했습니다. 토지를 여기다가 내놓은 거야. 주 A에다가. 그러면 토지를 증여받은 주 A가 이득을 받는데 여기 주인인 을이 아버지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을로 증여된 걸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야. 증여세 내야 돼 말아야 돼. 웃긴 상황이지. 느낌은 증여를 한 것 같지. 아버지가 딸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다가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증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럼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한 거 아니냐. 이거 증여세 매기겠다라고 했더니 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웃기다. 그죠? 이거는 상황이 지금 이 토지를 증여하면 주 A는 어떻게 돼요? 토지가 들어오고 대변에 자산수익률 법인세 과세가 되고요. 법인세 과세가 되고 얘가 그만큼 이득 본 거는 얘한테 배당을 주면 배당으로 세금 내고요. 배당 안 주면 갖고 있다가 하면 주식을 팔면 양도세로 과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중과세한답시고 이거 조정한다고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증여세 매기면 삼중과세가 된다 이런 비판하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중 삼중과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런 여지가 있다 해서 이때 이런 상황일 때 을은 갑에게 증여받은 걸로 봐서 세금 내는 거 없다 이거죠. 안 낸다. 안 내는데 예외적인 사항이 뭐야? 일가 몰아주기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일가 몰아주기. 여기가 글로비스고 수혜법인 그리고 여기 정의선 씨고 여기가 이제 현대차라든가 등등 일감을 많이 몰아준 거야. 일감을 아버지 회사가 일감 몰아줘가지고 아들 회사가 이득을 봤을 때 수혜받은 법인에 여기서 증여받은 걸로 증여세 매긴다는 게 있으니까 이게 예외적인 사항인 거야. 그게 거죠. 재고. 재는 뭐야? 거는 뭐야? 특수환기 법인으로부터 거래. 특수환기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제. 제공받은 사업 기회, 특정 법인과의 거래,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이런 비슷한 논리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예외다, 진다라고 해서 이런 주제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증여세는 이제 납세무자가 수증자니까 그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납세 범위가 달라진다. 수증자가 거주자 등이냐, 비거주자 등이냐. 거주자라면 국내외 받은 증여재산 모두 과세하는 거고요. 비거주자면 국내에서 증여받은 것만 과세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납세무자의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납세무자라는 주제도 그냥 딱 하면 수증자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납세무자에 대한 상속세법 규정을 쓰시오라고 한 줄을 물어봤다면 그러면 이게 납세무자 이거 하나만 쓸 거예요? 아니잖아. 이런 내용들이 얹어가지고 이게 목차 구성을 해서 해놔야 되는 거야. 한 10점 몇 점인데 쓸 거는 한두 줄밖에 없으면 미치는 거죠.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럴까봐 이렇게 쭉 해서 체계 잡고 외우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준비해가지고 이거 써야지라고 하는 게 맞다. 요거는 건너뛰고 이제 연대납 의무라든가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요걸 한번 잠깐 얘기해 보면 여기서 파생되는 게 요거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야? 지금 증여세 납부 의무라는 거죠. 납부 의무. 그러면 증여세는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갑이 을에게 이렇게 증여한 거잖아. 그 얘가 증여자고 수증자고. 그러면 얘가 납세무자고. 그럼 납세무자인데 내가 납부를 못하네요. 얘가 못 내면 어떡하지를 고민한 거야. 얘가 내야 되는데 수증자가 못 내면 어떡하지? 이때 고민하다가 누구? 얘가 연대납세의무 져라 연대책임 묻는 걸로 가는 거. 이게 연대납세의무라고 하는 거고요. 연대납세의무 얘가 같이 책임지는 거지. 그게 몇 가지가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 연대납세 안 진다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얘로부터 뭔가 증여받은 걸 해서 얘랑 지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얘를 몰라. 증여자와 원차를 몰라. 이런 것들은 누가 연대납세 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는 거 이런 게 있고. 그죠? 새로운 얘기 아니죠? 왜 강의를 하고 있지? 어쨌든 자, 좀 이따 뒤쪽은 잠깐 읊어보는 시간을 갖고 지금 이거는 설명되는데 길어지네요. 다시. 자, 지금 체계가 얘가 납부금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못 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때 얘가 연대납세의무 진다는 거 하나, 안 진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아예 얘가 못 내면 그냥 면제시켜버려. 얘를 묻지도 않고 그냥 면제. 이 세 가지 체계로 나뉘는 거예요. 그 중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게 아래쪽에 있는 거지. 지는 경우. 요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 거야. 세 가지를. 지는 경우. 자, 지금 얘가 납세의무를 져야 되는데 수증자의 주소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대요. 조대적 확보 곤란하대. 이런 거. 그 다음에 얘가 능력이 없대요. 능력이 없는데 얘한테 뭔가 강제징수를 해도 걷어가려고 해도 이게 곤란하대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이런 조건이 붙어 있지. 과거에 얘가 조건부 연대납세의무라고 불러. 조건부.
그 다음에 무조건이 두 개 있는데 무조건 안에 비고자인 경우. 수준자가 비고자래요. 그러면 무조건 징여자가 연대 책임 묻는다라고 돼 있었어요. 얘가 원래 있고 하나가 더 아까 명의 신탁 징여지. 걔도 들어가서 있는데 걔는 지금 삭제. 왜? 납세무자가 갑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납세무자가 을이었는데 갑으로 바뀌니까 운전기사분이었는데 회장님 바뀐 거야 납세무자가. 운전기사분이 안 낼까 봐 회장님이 내는 걸로 책임 물었는데 그거 안 진다. 이제 납세무자가 회장님이 됐으니까. 이거 그래서 4개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빠지고 이제 요거만 남았고 얘가 무제한 무조건 이건 조건. 얘가 이런 경우 분명하지 않은 경우 능력이 없다고 인정해서 노력해봤지만 못 받게 된 경우 이런 경우다라고 해서 이때는 연대 책임 묻는다라고 돼 있는 거니까 3개는 암기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랜만에 하니까 그런데 다음번에 할 때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되는 거고. 이거고 지지 않는다가 뭐 있어? 아래쪽에 지지 않는데요. 징역. 예시 중에는 뭐? 전주. 말할 수 있네요. 보험 전주 아까 보험금 징여와 신탁이 신탁이익 징여 뺀 징여. 나머지 예시. 얘 둘만 지는 거지. 나머지는 안 진대요. 나머지가 뭐 있는데요? 예시 안에. 전주 대충 아나? 전주 아까 전, 주 주, 합 합, 가, 합병, 그 다음에 가. 전주학과는 다 이건 뭐야? 이건 합산배제야. 왜 합산배제하죠? 불분명. 불분명하니까 징여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재차 징여하면 동일인한테 2회 이상 징여받으면 합산과세인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쳐? 그러니까 합산배제야. 그런 판인데 누가 연대 납세물 줄 거야? 제가 줘야 되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저체부금 앞잡다면 저체부금은 이제 위쪽에 지금 넘어왔지만 거기 면제 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면제한다고 돼 있다. 이거죠. 이거는 징여자가 연대 책임 물으려고 했더니 징여자가 안 받고 있는 거야. 징여자의 주머니에서 수증자 주머니도 간 게 아니라 받을 돈은 안 받고 있는 거야. 저가 양수, 고가 양도 이익 징여, 채무 면제, 인수 변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할아버지 부동산을 손자가 마음대로 그냥 쓰고 있는 거야. 돈 안 내고. 그럼 할아버지는 안 받고 있잖아. 안 받고 있는 자가 무슨 연대 책임까지 묻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니까 손주가 만약에 세금 못 내면 그러면 면제시켜 버리는 거야. 맞죠? 면제. 요거 4가지. 요런 거야. 요런 것들이라 그 외엔 제외예요. 그래서 연대납 지지 않는 경우 예시 중에 이 2가지 뺀 나머지들 안 진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산 취득 채무 상환 자금의 징여 추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야? 갑자기 갑이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대. 능력도 안 되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얘를 재산 취득할 때 돈을 줬거나 취득해 줬거나 아니면 빚을 갚아줬다 이거죠. 그래서 징여받은 걸 추정하겠다. 그러면 돈 어디서 난 입증해? 입증 못하면 할 거야. 추정이야.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상대방이란 게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알기 어려우니까 빼버린 거야. 연대납세물을 빼버린 거예요. 안 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제특은 이거는 원래 사실 징여가 아니잖아. 아까 일감 몰아준 게 징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니까 이건 빠진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서 공익법인한테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좋은 쪽에 쓸 거니까. 근데 공익법인이 나중에 사후관리 걸려갖고요. 공익법인한테 징여했는데 얘가 지 멋대로 이제 뭐 징여자가 이거를 활용한다든가 딴 쪽에 써버린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때 사후관리 걸려서 이제 과세가액 불산입된 걸 환입해서 세금 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징여자가 같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공익법인 운영에 책임이 없대요. 그냥 징여만 딱 해놓고 출연만 해놓고 공익법인이 마음대로 하고 자기는 관여도 하나도 안 한 거야. 그자한테 어떻게 책임 묻습니까? 운영을 안 했는데 책임이 없는데 이자는 이제 안 진다. 연대 납세면 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 됐죠?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면제가 나오네. 면제. 이게 면제죠. 이때 면제한다. 저체부금. 그죠? 자력이 없다. 징수 곤란하다라고 만족했으면 저체부금은 면제. 징여자가 안 받고 있다고요. 받을 걸 안 받고 있는 걸 징여로 보는 거야.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면제. 아셨죠? 이 표현 정확히 기억하고 징여자가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강제징수해도 채권 납부 곤란하다. 이런 경우 만족했으면 면제해버린다. 요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그래서 징여성 납세무는 수증자가 지는 게 맞는데 못 내면 납부물을 확장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하는 스터디가 아니고 지금 그거 막 써가지고 있는데 서로 간에 답안지처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스터디를 하고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말하는 건 만나지 못하니까. 아니, 통화를 한다고요? 전화로 할 수 있긴 한데 통화로 한 30분 동안 그 말을 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저희가 원래는 통화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바꿔서 시험 했구나. 위주로 일단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스터디를 하다 보면 정들겠는데? 전화로 만약에 하고 전화 통화를 막 이렇게 하면
서로 피곤해. 전화기 막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아니, 피곤해. 말을 하면서 그럼 한 명은 계속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럼 어쨌든 전화기를 하든 만나서 하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세 명이 할 수는 없네. 근데 어쨌든 이제 학원에 자주 올 나와서 이제 거니까.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점검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수업처럼 막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거를 이런 방식으로 주제별로 많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나눠서 한번 서로 얘기해 보자. 그래서 암기 막 초치가돼 외우고 또 얘기 끝나면 또 까먹겠지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막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 나누면서 또 한번 더듬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쌓아가는 거지 구중살 배기듯이. 그게 이제 목적이가 하시면 되죠. 증여산 포함 여부는 이거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내용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 먼저 상속자산 협의 분할이야, 협의 분할. 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상속인들 간에 협의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우리 상속할 때 순위 어떻게 되죠? 첫 번째가 협의 유증, 유증, 유언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협의분, 협의 분할이고, 그 다음이 법적 법정 상속. 상속, 1순위, 2순위 등등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협의 분할이라는 게 있으면 법정 상속과 다르게 협의 분할되면 그게 인정되는 건데 그 협의 분할에 대해서 최초 협의 분할이 있고 재협의 분할이 있고 틀이 그렇죠? 그럼 최초 협의 분할은 어떻게 돼요? 최초 협의 분할은 시기를 불문하고 시기 불문하고 이거는 증여로 보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법정 상속 지분과 다르게 되었을 때 그게 증여로 볼 거냐? 사실 이거는 교통정리 싸움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서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법으로 정한 상속 지분대로 상속받아라. 다르게 했어? 그럼 법정 상속 지분대로 받았다가 다시 재차 증여한 걸로 보겠다라고 법이 규정이 됐으면 그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그 법은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아서 일단 협의 분할이 우선이니까 니네끼리 협의 분할, 법정 상속 분과 다르게 법에 정한 분과 다르게 니네가 협의 분할하면 인정할게. 그건 첫 번째 건 인정할 거야. 그게 우선이니까 이런 거죠. 시기를 불문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재분할했을 때는 이 재분할도 역시 민법에서는 분할을 여러 번 하더라도 다 상속 개실로 소급해갖고 효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민법은 그래요. 근데 세법은 그걸 인정했다가는 우리 상속 배우자가 더 많이 받아가면 배우자 공제도 많이 받고 세금을 또 줄이는 거로 조정했다가 다시 그게 아닌데 다시 바꾸고 지 멋대로 하는 걸 허용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세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최초 분할 말고 재분할 얘기 한번 해봐요. 재분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상속 개시 후에 그 재산이 등기 등록 명의계서 등으로 법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에 재협의 분할로 인해서 그 특정 상속인의 그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한 증여재산은 그 당초 상속분을 감소하여 취득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걸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잘하지? 정확하게 외웠는데, 그죠?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지금 재협의 분할에 대해서 원칙은 네. 증여로 본다라는 네. 것까지 얘기한 거잖아. 네. 예외도 거기에 이제 예외가 나오는 거잖아. 네. 그 예외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상속 그 신고 기한 내에 재협의 분할이 일어나면 이거는 그 증여로 보지 않고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네,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이것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그 상속 회복 청구의 소송으로 판결이 떨어졌을 때, 두 번째는 채권자 대의권 행사로 이제 재분할이 일어났을 경우, 세 번째는 물적 납부를 신청했는데 이게 허가가 되지 아니하거나 변경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당초 그 상속 재산을 그 상속인들끼리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때요? 박수야? 맞아요. 잘했죠. 그 미안해서 이제 예를 들면 물적 그 물납을 신청했는데 허가받지 못했을 때 그때 재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재분할한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납을 신청했어. 그 물납을 신청할 때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된 걸로 보고 등기 등을 한 다음에 물납 신청을 하거든.
그런데 허가를 받지 못한 거야. 허가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토지나 이런 건데 위에 묘지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물납 공부해 보면 토지는 있는데 그 위에 지상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든가 토지인데 또 거기 권리 설정이 돼 있는 거야. 저당권이라든가 막 근저당 같은 거 이런 거야. 그러면 허가를 안 해주네요. 허가 안 해주면 끝이니까 다른 걸로 하든가 뭔가 하니까 이거는 이제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한 다음에 신청했는데 허가 안 됐으니까 나눠 갖는 거. 이건 가능하다는 거지. 상황이 됐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해 갖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상황이? 재분할 한다는 게 상황을 좀 이해해 보면 채권자 대위란 게 뭐야? 그 상황 설명할 수 있는 채권자를 사람 있어요? 그것까지 그냥 외우긴 모르겠어요. 외웠는데 맞긴 맞는데 그 상황을 잘 설명한 것 같은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보자. 면 채권자의 뭐 그런 거 물어보면 다 아는데 그런 표정인데 채권자의 위치를 대신하여 권리를 그 채권자 주장하고 대위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갚을 빚이 많은데 자기는 빚을 갚아야 되니까 자기가 상속받으면은 다 뜯길 것 같으니까 나는 상속을 안 받을래. 엄마가 더 가져가. 난 안 받을 거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돈 받을 자들이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텐데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는 안 받겠다고. 어차피 받아봤자 내가 뺏어갈 거니까 얘가 안 받겠다고 그래. 상속권을 포기하고 있네. 그래버리면 상속 채권, 상속 받을 채권을 채권자를 대위해서 이 상속인 중에 빚 갚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면하려고 하는 그 자를 대신해 가지고 대위 청구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법정 그 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이 되는 과정에서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이거는 어머니가 가져가는 게 맞아요 막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다른 걸로 바꾸든가 뭐 이런 다시 재분할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나 보죠 그죠?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지. 이게 됐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상속 회복 청구의 소송도 마찬가지고 그거야 뭐 당연히 갑자기 이제 누가 나타나 갖고 자기도 상속인이다라고 주장하면 다시 쪼개주는 건 맞으니까 그때 재분하는 건 당연히 그건 좀 이해가 쉬운데 그러니까 상황을 좀 더 이해하면 더 잘 쓸 수도 있을 거고 지금은 이제 외워서 잘 정확하게 외워서 이제 쓸 수 있는데 좀 이해하면 좀 더 오래 기억이 가니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 잘했네요, 그죠? 잘했어요. 그래서 재분할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이해했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누가 설명해 볼까요? 이제 반환 재증요? 그냥 제가 할게요. 틀만 잡아서 얘기, 제가 할게요. 또? 네. 혼자 총대 메고 오늘 네, 오늘 제가 사기로 한 네. 거였어? 네. 만약에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당초 증여랑 반환 재증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당초 증여랑 그냥 증여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둘 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만약에 그 증여세 신고 기한 이후 3개월 내라면 당초 증여는 증여로 보고 그 다음에 반환 재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증여세 신고 기한 이후에 3개월 이후라면 당초 증여랑 반환 재증여를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둘 다 과세를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증여 재산이 금전이라면 시기를 불문하고 그 무조건 그 둘 다 증여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취지까지?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금전이라는 게 그 당초 재산이 반환됐는지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반환과 재증여를 통해서 그 조세 회피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네, 시기를 불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리고 시기를 불문하지 않고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류분권자한테 그 반환되거나 그리고 취득 무효 소송, 취득 원인? 취득 원인 무효 소송으로 인해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기를 불문하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잘했어요. 거기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나쁘게 한 증 사유가 있다면 맞아요. 당초 증여는 그거 한다. 그거에 얹으면 이제 다 완벽하게 대비가 된 거죠. 다 따라왔어요? 따라온 거 맞아? 자, 이게 이 내용이죠, 이제. 네, 여기 다 이제 뭐 있긴 한데 뭐 이걸 잘 말로 풀어 잘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또박또박 하면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표현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겪겠죠. 이걸로 외우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요거 말고도 아까 여기 뭐 이거 그래서 내상 대물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게 지나면은 이게 세 개인데 이게 또 다른 거랑 막 머물리니까 헷갈리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앞자라는 게 되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는 상채물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상채물 이게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는 게 더 와닿으니까 상채물. 그래서 이제 수설이 할 때도 일단 재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딱 그러면 야 상채물이야 이게 앞자가 서로 간에 딱 나오면 좋죠. 그 다음에 상은 뭐야? 채는 뭐야? 하니까 거기서 풀어서 이런 게 기억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짐없이 기술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앞자책이라고 하는 쓸세를 더 활용해서 수설이 한다면 상대물 하나 시간에 설명을 잘하고 수박하는데 지금 사실은 잘했는데 이게 기억이 오래가는 문구로 쭉 기억하게 되면 지금 그게 내가 볼 때는 앞자도 머릿속에 닦고 기억하고 그걸 표현하는 것도 많은 숱한 과정을 하면서 복수하고 지하철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보고 다니고 그래갖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또 기억이 오래 가려면 앞자라는 것 이제 그렇게 했다면 잘한 거고 그렇지 않고 문구대로 기억을 했다면 앞자를 좀 더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더 이제 기억이 안 날아가고 요것만 딱 그러니까 앞자만 딱 기억나면 상속 회복 청구 소송 그러면 이제 그 표현에서 확정 판결에 따른 변동이 있을 때 지금 또박또박 표현을 잘했지만 그러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지금 표현 잘했고 이 반환 재증여라고 하는 부분이 증여했다가 다시 반환하는 거는 계약을 해제하는 거거든요. 계약 해제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세도 공부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다른 데로는 그럼 계약 해제, 계약 실효라는 거 들어보고 막 그랬나? 계약 실효 뭔지 알아요? 지방세에서 계약이 실효된 거야. 내가 취득했는데 다시 계약이 없었던 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없었던 게 되는 거지 이제. 등기해버리면 끝인데. 등기하기 전에 계약이 실효되면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게 양도세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게 계약을 서로 간에 깨는 거야. 그러면 계약 깨지면 세금은 달라지겠지. 그럼 이제 세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 계약을 해제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계약 해제가? 해제 원인이? 너무 갑자기 안 본 거야? 안 본 건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있나 물어보려고. 기억이 안 나지 법정 않습니다. 해제 이렇게 힌트. 어. 법정 해제도 있고 그 다음은 약정 해제. 그 다음은 와 그랬으면 그 다음 나와야 될까? 그거 해서 그 다음에 안 나와. 합의 해제가 있잖아.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법정 해제는 뭐예요? 아니 돈 받기로 하고 팔았는데 이거 돈 안 주네. 잔금 이런 거 안 주는 거야. 그럼 법정 해제, 법으로 정해진 거야. 계약을 이행해야지. 약정 해제는 제가 분명히 뭘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안 해주는 거야. 약정을 어긴 거야. 약정 해제.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는 이건 둘이 싸우는 거야. 이건 둘이 뭐 합의해갖고 뭔가 조작하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법정의 약정 해제는 다 인정해준 게 맞는데 합의 해제가 서로 간에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본다. 이런 것들은 세법이 용납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이게 합의해서 한 거냐 이런 거 여기다 대입해 봤더니 세목별로 이게 다툼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합의 해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아직까지 양도세는 약간 부충분하다 얘기를 해. 양도세는. 근데 그 외애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규정이 정비가 좀 돼 있어요. 서로 간 싸우지 말자고 딱 가이드라인 정해버린 거예요. 정해진 게 야 싸우지 마. 우린 합의해서 해제하는 건데요. 야 그러지 말고 날짜 따질 거야. 3개월. 따져갖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니네 토달지 말고 이게 움직여. 이게 그 일종인 거야. 이 해제, 계약을 서로 간에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아니 증여했다가 예전에는 이 규정이 없을 때는 증여했다가 야 세금 많이 나오네? 야 다시 가져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반환하는 거를 인정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 애매하니까 다툼도 많고 진짜 이게 합의해서 한 거야? 아니면 세금 줄일 목적으로 한 거야? 불가피한 거야? 이런 데는 따지다가 이제 안 되겠다. 자꾸 싸우니까 3개월 규정을 둬서 당초 증여 반환 증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다 규정을 두고 그 안에 플러스 알파로 금전이라면 이거는 확인이 어려우니까 등등 또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다가 2개월 만에 받았다가 또 줬다가 2개월 만에 받았다가 3개월 안 되는 기간에 자꾸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면서 장난칠 수 있다. 줄 테니까 2달 동안 가상화폐 야 증시 올라간다 주가 올라간다 줄 테니까 네가 2달 동안 증권 해가지고 돈 좀 번 다음에 나한테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줬다가 다시 반환받고 이런 식의 장난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금전은 시기불문하고 증여를 보겠다 등등 하면서 이제 뭔가 내용들이 가미가 되면서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 결과물인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게 합의해제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 가시면 합의해제 표현이 있잖아. 자 후발적 사유 뭐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 그게 부득이한 사유. 그게 합의해제 같은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최초 신고 결정 경정의 근거가 되었던 거래나 행위 등이 그 효력 관련된 계약 해제권 행사에 따른 해제 이게 뭐야? 계약 해제권이에요. 해제권,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또는 부득이한 사유 이게 합의 해제인 거야.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는 취소되는 경우. 거기 국기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이 지방서로 가면 계약 실효 60일 내에 등등 해갖고 언제까지 하게 되면 이건 인정해 줄게 없었던 걸로 볼게. 그 기간 지나버리면 그때는 이거는 취득한 거야. 세금 내 이런 식으로. 마인드 잡으려고 한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아니. 응? 갑자기 왜 지방세를 얘기하는 그 범위에 대한 얘기만 하지? 예, 그런 거가 그 일종이다. 반환증여가 이렇게 하면서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 얘기는 다 잘해줬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거는 뭐 시험에 자주 물어봤던 거니까 이 내용 알죠? 이혼할 때 잘해야 돼요. 세금 문제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핵해? 안 하는 게. 어떤 식의 등기하면 등기하는 원인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그러면 양방 간에 세금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위자료 지급해버리면 양도세. 양도세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해. 받는 쪽은 세금 없지만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관계. 그 다음에 여기 얹어가지고 이제 양도세 등과 같이 물어볼 수 있는 주제는 여기 취득시기야, 취득시기. 취득 언제 취득을 볼 거냐. 그러면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개념이니까 갑이 을에게 남편이 와이프한테 이혼하면서 이걸 줬다면 그러면 갑의 취득시기. 내 거 찾아오는 거니까 갑이 취득할 때부터 내 거였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혼 이자료 지급하게 되면 이때는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는 시기가 취득시기가 돼서 을 입장에서 따진다. 요때 따져갖고 요게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고 양도세에서 그죠? 그럼 취득일자 따져갖고 2년 보유인지 따져볼 때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연결지을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양도세는 뭐 우리가 작년에 양도세 나오고 물론 딱 본격적으로 아니지만 그래서 올해는 양도세 안 나올 것 같더니 나와버려 양도세가 다 잔뜩 그죠? 그럼 내년에는 안 나오겠지. 설마 사면타로? 그래서 양도세는 조금 이제 뭐 그렇지 않나. 내년에 공부할 때는 좀 약간 등하셔도 되지 않나. 네. 라고 작년에 말했는데 올해 말했는데 올해 나왔습니다.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그런데 자 모르죠 이제. 근데 양도세 뭐 우리 동차는 좀 그렇지만 유예반이나 이런 분들은 많은 공부를 했던 그런 주제예요. 토지걸 허가구역 내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서 그래서 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그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건 좀 보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에 대한 얘기는 추정이란 거는 취지가 뭐예요?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의 완화라고 하는 거죠. 다 추정.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직접 양도가 있고 우회 양도. 양도가 있잖아요. 그 우회 양도에 대해서 요건을 얘기해 봐요.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우회 양도.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할까요?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없어요? 한 명한테 모르는데 진짜 올인한 거야 한 명한테? 그래서 한 명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 같아. 첫 번째는 먼저 우회 양도, 직접 양도 말고. 네, 우회 첫 양도. 번째는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특수 관계인한테 자산을 양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특수 관계인이 3년 내에 그 당초 그 양수일부터 양도 3년 이내. 네,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그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이렇게 양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양도인의 그 양도세액이랑 양수인의 양도세액의 합이 증여로 추정했을 때 증여세액보다 작아야 되고 네 번째는 대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야 됩니다. 완벽한데? 다들 동의해요? 뭐 이렇게 오늘 이상해. 한 명한테는 진짜 일단 만족했죠. 그러면 한 거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제 효과? 이게 효과도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다 네, 머릿속에 들어가 다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해봐요. 네, 원래 원 없이 한번 해봐요. 효과는 그 특수 관계인이 그 당초 양도자의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한테 양도할 때 증여 맞아. 재산을 그 당초 양도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증여받은 걸로 하여 되게 정확하게 배웠네. 증여 재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초 양도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당초 발생했던 양도세액은 다 부가치소를 해버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누가 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게 그거 잘 정확히 외우고 있는 거니까 그 기억이 오래 가도록 이렇게 하면 되고 다들 들으면 내용은 알죠? 한 번은 훑어보긴 했으니까. 근데 약간 시간 관계상 뭐 그래가지고 뭐 좀 약간 외우는 게 자신이 없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들어보면 이제 저렇게 좀 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죠?
여기 되는데 이때 이제 사실 대금지급 사실 입증하면 되는 거잖아. 대금지급 사실 입증하는 건 어떤 걸로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공매나 경매나 파산 선고로 인한 앞자 같은 거 따놓은 거 있어요? 경상대 그다음에 신고하고 신과 경상대 신과 상증 교재. 네. 신과상승교재? 네. 신과상승교재? 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딱 기억나죠. 신과상승교재하면 신고된 소득, 과세된 소득, 상속 증여받은 재산,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 교환, 네. 취득이라든가 네, 맞아요. 재산 처분, 대금 맞아요. 이렇게 딱 앞자가 기억나면 좀 연결지을 수 있다. 그렇게 외우는 게 앞자로 기억하면 좀 오래 가죠.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오늘 되게 했는데 우리 오늘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거 지금 머릿속에 지금 그 미나스 반출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죠? 제주호재가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내년에는 무조건 제주호재 미나스 반출 여기 나오겠지. 올해 뭐 탄력 세일로 하고 뭐 세율 잠정 세율하고 뭐 이렇게 세율을 물어봐 버렸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 딱 툭 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 맞아. 이제 어쨌든 지금 그거를 맞춰갖고 이제 계획서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범위를 조금 줄여서 한다는 것도 어쨌든 지금 해보니까 잘 외웠는데 사실 좀 버거운네, 그죠? 내용 자체가. 어쨌든 그래도 한 명이라도 준비를 잘 해와서 딱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꾸 책만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다 열심히 움직이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죠? 나름대로 노는 거 아니고 계획세워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중간에 테스트도 있고 시험도 보고 하는 게 잔잔하게 긴장감을 줘야지 계속 나태하게 하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렇더라고. 이 닥치면 한다는 말이 이제 그게 아무리 뭐 계속 공부하는데 뭐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싶지만 뭔가 앞에 일주일 뒤든 뭐든 뭐가 없으면 이제 좀 풀어지게 마련이거든. 물론 논다는 건 아니고 하긴 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뭐 재산 취득 채무 상환자금 증여 추정은 다 알죠? 그죠? 그 추정할 때 그 요건 있죠? 20% 이하. 그거 안 빼죠? 안 네. 빼죠 여기서는 계산할 때. 근데 그거랑 뭐랑 비교해야 돼? 상속 추정은 빼지 배제 금액을 거기는 빼도 여기는 안 빼요. 판단만 하는 거고. 뭐 그런 얘기 지금 얘기하는 거 알아들었어요? 네. 알아들었을 거야.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지금 그러면 며칠 남은 거 시험이 21일이니까 일주일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좀 이따가 끝나고 범위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해서 약간 너무 부담되면 네.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 힘들지. 근데 나중에 시험장 갈 때는 전범위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나름대로 어쨌든 좀 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범위가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벅차잖아. 벅차인데 나중에는 벅차지 시험장 갈 때는 누구나 벅차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계획성 있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 맞춰서 공부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또 그러니까 일정이 이장 교수님이 좀 바꿔달라고 이제 해서 우리가 다다음 주인가에서 바로 26일인가 이제 우리가 또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개별 수업 있어요? 개소세 한번 해봐요. 개소세 자신 있다며. 그 2주 뒤까지 남아 있을까? 개소세 지금 개소세하고 부가세 하는 거예요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게 둘이 진도는 안 맞춘가 그거는? 아니 저희서 한 거는 국기 개소 부과는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증여. 그럼 21일 날 이제 근데 21일 날 국기가 시험을 너무 많아서 20일 날 시험 보고 나서 26일 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범위를 맞춰서 어쨌든 그때 시험 보지 않은 거를 한번 끝나고 났으니까 다른 쪽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상속세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이제 지방을 안 했으니까 지방세 쪽을 좀 해본다든가 지방세 취득세 쪽에 필요한 몇 개의 논제만 한번 잡아서 한번 좀 건드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범위는 제가 공지할게요. 네. 그 공지해서 그때 이렇게 한번 진행하는데 그때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대비하고 와서 지금은 사실 그래도 스터디 한다고 했는데 왜 준비 안 해왔냐? 준비를 물론 하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안 해온 분도 있는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테스트가 있고 하다 보면 거기 맞춰갖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지금 계획이 본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사실 오랜만에 한번 보면서 중간 점검 한번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잘 대비한 분도 있고 나름대로 다른 세목도 공부하는 것도 잘 열심히 하고 있고 하니까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다음 주에 이제 지방세 쪽 아마도 지방세 쪽 가지고 그때 다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열심히 해왔고 박수 한번 쳐주고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봅니다, 우리. 네, 오늘 오랜만에 세무세부 진동차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무슨 시험 보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그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검을 하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름은 제가 3단계라고 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을 된 단계를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내가 이름을 임의적으로 한 4단계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차심, 2차심을 앞두고 있겠죠. 이 단계가 이렇게 식으로 적용이 됐다고. 우리가 시작을 한번 5월쯤에 한번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 5월에서 시작을 해서 그 두 번째 이제 오늘까지 바로 전날까지 여러분들 집중된 개인 학습을 시작을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고 나머지 단계는 위에 순환 과정에 들어가겠지. 그래 지금 해야 될 사항은 이제 개인별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1단계를 진행을 했을 때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결과적으로 이때 했던 것들은 우리 처음 만나서 뭐 너네 백그라운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하는 단계였고 그리고 겸사겸사 우리 동차 강좌를 여러분들 수강하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계속 쌓아나가긴 했겠지? 정윤이 자니? 진행을 하긴 했겠지? 그리고 그 세모세모 우리 학습이 아마 촬영을 한 날짜는 아마 한 4번 정도 진행이 됐을 거고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3번 정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어. 객관 신역, 주관 신역 해서 니네 시험 본 결과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이거였단 말이야. 어느 정도 너네가 지금 실력을 갖고 있는지 강점, 약점 분석하는 단계였는데 별로는 강점은 별로 없었지. 예, 약점만 도드라지는 이런 과정이긴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우리가 첫 번째 단계였다면 사실 니네한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내가 생각했던 단계는 딱 어제까지 내용이었거든. 그러니까 너네끼리 이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순동차 반하고 우리 반하고 지금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순동차 반은 1차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1차 강좌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일단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면 너네는 일단 진동차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수업 듣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너네 시간을 갖고 너네가 집중적으로 너네에 맞는 공부를 하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으로 나타난다고. 그 필수적인 과정이 그래도 한 석 달 정도 있었으니까 이 석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사실 내년 동차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 너네하고 여태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내가 느낀 거는 일단 내년 1차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라서 좀 생각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물론 이제 가봐야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지만 지금까지 내가 판단하기는 1차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나름 우리 반 자체가 진동차 반이잖아. 그 진동차까지 어떻게 노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한테 아마 계획표를 받아서 그 계획표에 대해서 매주 나한테 피드백을 달라고 했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때그때 너네한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 너네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는 하고 있었거든. 물론 일부 학생들은 안 보내더라. 좀 시간 늦게 보내거나 그런 적이 있긴 있었어. 그리고 몇몇은 나하고 이제 개인별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됐지. 그래서 적어놨다시면 이 시간이 너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 이미 그 시간은 끝났어. 어떻게 보면 내 1차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부터 좀 길지가 않거든. 내가 벌써부터 너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좀 긴장을 해야 돼. 여름은 끝났잖아. 우리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면 이제 반팔 과정 끝났다고. 원래 반팔 입고 있을 때는 좀 여유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회계사가 됐든 세무사가 됐든 본격적으로 시험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너네 딱 느낌 오기 시작할 거야. 게다가 오늘 발표가 났잖아. 발표가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한 회전이 돈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때가 딱 지금 시점이라고. 그래서 3단계에서 물론 이게 3단계하고 4단계는 아마 병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자, 3단계에서는 너네 개인적인 좀 심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1단계도 끝났고 너네 집중 학습까지도 끝났는데 지금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지.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위치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느끼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너네하고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지금 시간이 모의고사가 한 2번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였나?
그때 20일에 한 번 있고 그리고 12월 11일 날 한 번 있어. 가능하면 좀 이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도 사실 이제 수업이 지금 여러 가지 좀 잊혀지고 해서 이거 횟수를 더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대신 좀 이따 이제 4단계 가서 이제 병행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2번 정도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적어놨지? 개인별 맞춤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공통적인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한테 풀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야. 오늘 분석된 결과를 이용을 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중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 4단계가 이제 유예 과정이야. 다음 단계 다들 유예 과정 진행을 들어가는 거지, 그치 너네? 그치? 시험 성적에 따라서?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일단 유예 1순환 과정까지는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 중에서도 똑같은 강의를 계속 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살짝씩 조금씩 달라진 강의인데 똑같은 내용을 듣는 것은 의미가 있어. 그래서 아마 이 과정이 유해 친구들한테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너네한테는 동일한 내용이라도 나와 같이 다시 한번 소통하는 과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유해 1순환 과정은 진도별 학습 과정이야. 그래서 핵심 이론적 요약하고 플로 재점검하고 유형별 문제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고 그 유해 2순환 과정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거든. 각 진도별로 2차 형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3순환은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가 이렇게 적용되는데 너네가 아마 3순환은 절대 참여를 못할 거야. 왜냐하면 이때는 딱 1차 시험이 있거든. 그래서 2순환까지는 1순환까지는 필수적으로 그리고 2순환은 선택적으로 한번 적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너네가 여력이 된다라고 이건 수업 듣는 게 아니거든. 2순환은 모의고사 시험 보는 거야. 그 모의고사 시험 보는 거니까 그 시간만 딱 할애를 해서 시험 볼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참여해보면 절대적으로 도움이 돼. 근데 만약에 1차를 앞두고 이게 좀 불안해서 1차에 보다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1차에 매진하는 것도 맞아. 근데 1순환까지는 아마 그 시간적으로는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1순환은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인 거야. 자, 그래서 좀 전 얘기했다시피 너네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항상 이렇게 시작은 하정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자, 하정이 지금 위치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하정 학생,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구나. 약점을 바꿔야 돼요? 약점이 없어? 아니, 약점이 문제가 된다 하셨잖아요. 잘하는 걸로 약점을 바꾸고 싶은데. 밑으로 갑시다. 네. 자, 저 내용이 그 너네가 처음 나한테 보내줬을 때 가장 뭐 취약점이 있었던 5개 파트를 얘기를 해달라고 했었거든. 그때 하정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저 5개 파트야. 네. 5월 당시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자본은 제가 분계 익숙하지 않았어가지고 항목 간의 구분이 헷갈려서 자주 틀렸었고 수익이랑 리스는 제가 객관식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제꼈다가 푸는 약간 그런 국룰 파트라서 리스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파트보다 공부 비중이 줄었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틀렸었지 않았나. 법인세계는 제가 1차 때 법인세를 버리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사실 얘가 하는 말을 그래서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법인세를 버리면서 같이 버려졌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현금 흐름표는 그냥 암기가 부족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투지생들한테 저 5개 파트는 누구나 어려운 부분이야. 네. 그리고 제가 약점으로 인식한 파트뿐만 아니라 제가 중급회계 하 쪽이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고급회계는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그러면 저거 표시를 한번 해보자. 다시 앞 페이지로 넘겨서 저게 그때 그 서베이 할 때 너의 위치라고 지금 표시를 했던 부분이거든. 펜 들고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봐. 제가 근데 이거를 대강 적어왔을 때 그러니까 요 판단 당시에 저는 1차 공부만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2차를 같이 바라본 상태에서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넓어진 범위에 비해서 안 올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1차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저는 5월 당시보다는 당연히 좀 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좀 더 어렵고 심화적인 내용을 좀 접하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1번이야? 아니요. 이 중급회계 거의 상 쪽에 있는 거 요거는 제가 제 생각에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점수를 3.5점이라고 매겼었거든요. 네, 중급 회계는 3.5다. 근데 어. 이제 하 쪽으로 가면 음. 제가 전체적으로 평균 2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혜 같은 경우는 이 학습 직후에는 문제가 잘 풀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여러 과목을 동시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좀 광범위하게 많은 양을 동시에 집어넣는 시기가 됐었는데 조금 다른 과목을 조금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약간 멈칫한다든지 문제풀이 감이 좀 떨어지는 파트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쪽은 1차 문제를 풀면 그래도 좀 오랜만에 풀어도 좀 잘 풀리는데 조금 연습서라든지 조금 넓은 문제는 가끔씩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할 때도 있어가지고 2점을 줬고 제가 생각하는 5점은 진짜 막 아무 때나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풀었는데도 진짜 잘 푸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 여기는 아깝게 이제 합격에 막 699등이라도 붙은 사람 여기는 이제 가까워지는 사람 약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여기 제가 2점 본인 설정의 기준이 상당히 높네. 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이번에 이 세모 평소에 하던 세모세모 프로젝트나 동차방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평가를 했을 때 그 겹쳐봤자 한두 과목 그리고 어느 정도 딱 정해진 파트가 여기 볼 거야 하면 좀 축소된 파트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약간 전 범위 플러스 안 했던 것까지 합쳐지니까 그래서 과목 하나하나마다 약간 그 균형을 맞추기가 과목별 균형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고 고급 회계는 제가 그냥 이렇게 통으로 3점 줬어요. 왜냐하면 고급 회계는 제 생각에는 세무사 시험에서의 고급 회계는 약간 문제가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거를 거의 응용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얘는 그냥 많이 안 해봤었다기보다 안 해봤으니까 이제 휘발성이 높아서 그냥 그런 것뿐이지 막 엄청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3점을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제 약점은 바꾸고 두둥. 싶은데요. 잘하는 걸로. 건빵진. 이걸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 뭐 교수님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번 1번. 뭐 왜냐면 아직 약간 아무래도 또 사람이 좋아하는 파트 할 때 좀 신나요. 조금 잘 안 풀리거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좀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공부해도 약간 좀 더디지 않나 실수가 있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왜 임마? 법인세? 왜냐면 내가 그 기본 강의 수강하고 심화 과정을 안 듣고 객관식 중심으로 거의 학습을 이어오고 있었어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흔히 말하는 왁구라고 하죠. 약간 그렇게 문제를 약간 공식 안에 넣으려서 풀려는 경향이 강했고 그래서 잠깐 그 법인세계에도 기간간이 있고 기간 내 배분이 있잖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게 구분이 안 될 정도인 거야? 아니면 기간간을 할 수 있는데 기간 내가 뭐 힘들다는 거야? 보다 세부적으로. 아니 뭐 풀면 다 풀 수 있는데 뭐지 저 자신감이?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얘를 기본서를 한번 읽고 네. 약간 쉬운 문제 한번 예제 풀고
들어가면 푸는데 다른 거 세법학 왕창 하고 이것저것 하고 연습자 싹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약간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또 양이 많은데 왜냐면 리스야?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현금 흐름표는 이번에 그 세모세모 마지막 시험 때도 나왔었고 이번에도 나왔었는데 그때 열심히 암기해서 걔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스는 사실 사실 뭐 그 내실 것 같은데 미스 중에서 그 기간도 줄이고 범위도 확장시키고 그런 거가 약간 그럼 저 세 파트가 본인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좀 취약점이다라고 본인 생각을 하는 거잖아. 네. 세 개 적어놓고 뭐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뭐 그렇죠. 근데 약간 뭐랄까요? 저는 막 엄청 자신 있는 파트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요. 같습니다. 그럼 저 파트에 대한 앞으로의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 앞으로의 준비는 제가 거의 사실 제 생각에는 얘네는 조금 그냥 외우는 것도 좀 외운다고? 아니 그게 요 제가 자주 틀리는 이런 거 제가 왜 틀리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에 회계를 배울 때 회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분계를 정말 싫어했고 그리고 회계 처리 자체도 약간 싫어했어서 그래서 막 맨 처음에는 여기 오기 전에 막 갑자기 막 소각한다든지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나 그걸 몰랐어서 자주 틀렸었거든요. 근데 자본은 회계 처리할 게 별로 맞아요. 없는데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는 요즘 굳이 틀린 거 찾지 않고 자본 변동표에 집어넣는 거 같은 경우는 하나 틀리면 얘랑 주르륵? 얘가 같이 틀리니까 그래서 실수가 있어서 넣어놨었고요. 그 방금 본인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 한 가지 있어. 이게 오답을 가장 확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오답이나 틀린 부분이 틀리게 된단 말이야. 자주 틀린 거 제가 거기 그 기록을 해놓긴 하거든요. 그 기록을 한 거를 계속 보면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세 파트 내가 결정했으니까 다음 모의고사 때는 세 파트 집중적으로 나간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네. 자, 다음 학생 갑시다. 자, 다음은 이정윤 씨. 자, 정윤이 시작할까? 네. 네. 먼저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얘기를 하자면 네, 이건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거 처음 작성할 때 기준을 뭐로 잡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개념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지?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일단 재고자산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건 내가 풀 수 있다. 내가 그래도 자신 있게 풀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잡은 게 4점이었는데 그래서 아예 기억이 안 나거나 막연한 거 그거는 다 1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서베이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저의 현 상태인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파란색이 전에 제가 서베이 했던 거 그리고 핑크색이 지금 제 현재 상황 그리고 여기 보면 초록색이 이제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거랑 지금 내 현 상황이 동일하면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보면 먼저 그때는 약간 개념 위주로 내가 얼마나 기억났는지를 기준으로 봤다면 지금은 조금 다르게 했어요. 1, 2, 3, 4, 5를. 첫 번째는 너 개념 알아? 두 번째는 너 이거 풀 수 있어? 접근할 수 있어? 세 번째는 풀었는데 실수가 어느 정도 있어? 네 번째는 한두 개밖에 안 틀렸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짜 자다 깨다 일어나면 너 풀 수 있어? 요거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요번 3개월에 꼭 하고 싶었던 목표 하나는
이거를 개념을 좀 탄탄하게 가져가고 그렇지. 많이 틀리더라도 풀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아무래도 문제풀이 개념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념 체계 이거는 조금 암기 과목이다 맞아. 보니까 지금 기억이 안 현상 나요. 자체로는. 그래서 쫙 기억이 안 난다. 뭐 밀어버리고 나머지를 조사를 했을 때 실수 많이 해 기준은 정말 한두 개가 틀린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계산 실수 이런 실수가 아니면 무조건 다 실수 많이 한다로 치고 단순 계산 실수를 제외한 네 나머지? 계산 실수를 제외한 그냥 실수가 많으면 다 3번으로 했더니 솔직히 말하면 네 증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무조건 다 3번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딱 했을 때 아 나 3개월 동안 뭐 했지? 약간 난 그런 자괴감이 자괴감을 느끼라고 너네한테 이런 부탁을 했던 건 아니야. 네, 자괴감이 살짝 많이 왔어요. 어. 그래도 어떡해요 이게 제 상황인데 아니 거짓말을 할 근데 수는 그 없으니까. 중간에 뭐 미안해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좀 전에 하정이가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 저 때 서베이 할 때의 너네의 공부 범위하고 지금의 공부 범위는 차원이 좀 많이 달라.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을 때 요 정도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공부할 수준이 많이 늘어지니까 지금 수준에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원했던 것까지는 못 가겠다는 부족함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때 생각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 뭐 똑같은 문제를 통해서 너네한테 지금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10개 틀리고 지금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그걸 본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하정이한테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목표는 항상 그 높이 잡는 게 맞지. 근데 이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것은 또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초시도 끝났고 이제 제시 정도 들어가니까 회계 성적이 거의 내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있어. 나는 이렇게 쉽게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도 아니 나도 저렇게 풀어야 되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본다면. 그럼 나 뭐해? 너네 몇 년에서 그 정도에 다다른 실력이라면 그건 사실 안 된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2차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도 니네가 원했던 수준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 대신 그 범위를 계속 조금씩 올려나가는 것이 목적인 거지. 혹시 그 상태가 이루어서 나는 합격한다고 생각하는 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가능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그건 본인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 하여튼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갑자기 미안해졌어. 위안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야. 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서베이 조사가 됐고 그래도 그래도 개념까지 채우는데 제일 하고 싶었던 개념 채우는 데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 기타 재무 보고는 왜 여기로 갔냐면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치. 저기 부분이. 그래서 아 이건 한 번 더 들어거나 한 번 복습을 더 하든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 실수 저거는 진짜 제가 풀었을 때 거의 계산 실수만 나오는 것들 한두 개만 틀리는 것들이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우, 자본의 강점을 가지는 학생이네. 네. 훌륭해 아주.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선생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저가 제일 못하는 5가지.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2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네. 네. 이게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 다 실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금융자산. 이게 개념이 부족하진 않는데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많이 틀려서 솔직히 그 많이 틀린다고 다 3번에 해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승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를 못 뽑겠는 거예요. 왜냐면 다 실수가 많은데 이게 뭐 하나 더 낫다는 게 없는데 그래서 여기 안 적혀 있다고 다른 게 괜찮지 않아요. 맞아. 여기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대체 방안을 알아오라고 했는데 그 대체하고 싶은데 양이 많으니까 없는 거예요. 대체 그냥 많이 푸는 게 나에게 득인데 시간은 없고 해결 방안은 없는데 이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라는 막연함이 존재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금융자산. 그리고 법인세 회계는 그냥 심리적으로 너무 싫습니다. 네, 그냥 너무 싫었어요. 싫은 아이들 둘이 붙어 있잖아 지금. 네, 그치? 그래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랑 얘는 진짜 너무 싫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리스. 네, 리스는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에 많이 틀리는 건데, 다른 거 하다가 얘를 오면 약간 첫 만남처럼 인사를 해야 돼요. 다시 개념서를 봐야 되고, 그렇다고 빨리 복귀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 그 개념서를 계속 열어보면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미숙하니까 이렇게 세 개를 뽑는다면 금융자산, 법인세 회계, 그리고 리스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처방은 네, 총체적 난국이다. 헤쳐나갈 수가 없다. 그건 나의 의견 보충이 나올 수가 없잖아. 총체적인 아니, 것은. 근데 정말 그래서 그동안 문제풀이 했던 거 틀린 것만 볼까 했더니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나에게 한 달을 다시 주셔야 되는 데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러면 웜업을 차라리 채워볼까? 그랬는데 문제를 못 풀면 무슨 소용이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총체적 난국이니까 일단 이 총체적 난국이니까 나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파이팅. 야, 이 자식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간하고 앞으로 공부해야 될 시간의 그 길이가 똑같지 않아.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네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공부했던 내용의 범위가 똑같지가 않다고. 그 길이가 그런 거예요? 그 어찌 생각을 한다면 양자물리학에 나오는 상대성 이론이야. 그 길이가 지금 똑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채워나갔던 사항들이 머릿속에 지금 체계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막 쑤셔넣기만 했던 사항이죠. 어떻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하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네. 시간이 똑같은 기간에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석 달 동안 공부를 했던 거 앞으로 똑같이 석 달 동안 그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진짜 심각한 거야. 그런 심각한. 근데 네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범위에 해당했던 석 달치 공부를 앞으로 줄이는 데는 지금 당장은 아마 2달이 걸릴 수도 있어. 그 2달 동안 했던 상을 앞으로 공부한다면 한 달이 될 거야. 한 달이 된 상을 다음은 보름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1차를 앞두고 쭉 돌리면서 학생들 뭐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시험 앞두고는 뭐 몇 회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몇 회독을 해야 된다는 게 매번 시간이 똑같은 것을 그 과정을 가지고 간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 그럼 처음에 공부했던 시간하고 똑같은 분량에 똑같은 범위에 해당했던 부분도 반복을 학습을 하면 그만큼 계속 줄일 수밖에 없다고. 물론 너네가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 선생님들 수준으로 절대로 올라갈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부분만큼은 취사 선택을 하긴 해야 될 거야. 취사 선택. 그래서 모든 범위, 모든 주제와 관련된 사항을 나는 모두 끌고 가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너네한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파트들 중에서도 제일 취약한 부분들을 골라내자라고 했던 게 지금 이런 의미야. 지금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 취약 파트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내가 건드려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할애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도 1차 시험에 거의 근접할 때까지 이 부분이 나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의 1차 시험에서는 과감하게 이 부분을 버려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고민을 했던 것들이 단순 한두 달 남기고 갑자기 해결되는 경우는 없어. 게다가 그때 되면 마음이 쫓기게 돼. 다른 과목들도 있어. 본격적으로 객관식 과정까지 봐야 돼. 투입할 시간이 없다고. 그때는 버려야 되는 거야. 그 버린 상태는 내년 동차 시험에서도 사실 쉽게 갖고 가긴 힘들어.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과정은 혹시라도 내년 유예가 들어가면 유예 과정 가서 그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가서 보게 될 거야. 근데 그거 지금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과정에 그 파트가 뭔지를 확인 한번 해보자는 거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예. 그럼 첫 파트 정윤이. 이거를 작성했을 때에는 제가 교수님께서 5개를 작성하려고 하시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10개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런 양상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표를 통해서도 보이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고 좀 자신감이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쪽은 그냥 1번으로 밀어버렸다. 그치, 한 줄로 밀었지. 네. 이거의 그냥 공통점은 여기가 중급회계 2권이고 음. 그다음에 여기가 중일. 1권이다. 중일. 네. 이렇게 했고요. 아, 말리니까. 아, 오케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중이병은 좀 해결이 됐나? 아, 말리는구나. 잠깐만요. 아, 이런 양상이 나타났던 이유는 제가 그 1차 준비를 좀 위주로 했다 보니까 이 1차에서는 중급회계 2권이 조금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맞아. 좀 떨어지니까 좀 1권 위주로 준비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제가 자신감이 있다고 표시를 했잖아요. 사실 크나큰 오류가 있었어요. 저는 이때 좀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냥 이 문제가 익숙하다는 것이었지 이걸 잘 풀고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동참할 때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고 이제 교수님과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내린 결론이 이번 100일간 좀 기본서를 먼저 해가지고 기본을 좀 다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거에 따라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0일간의 가장 큰 최우선적인 목표는 재무회계를 정복하자가 제 최우선적인 목표였어요. 그렇게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최우선적인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유예 때 가서 심화 내용은 여기서 투입시켜가지고 조금 완성시키자. 그냥 지금은 기본 단계만 다지는 단계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이거 다 어떻게 지워요? 지우개, 그렇지, 그렇지. 어머, 그, 스마트하다. 설마. 아 진짜 혼자 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수강을 했고 그다음에 연습서 문제풀이를 들어갔습니다. 연습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객관식이랑 연습서랑 무엇을 풀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시기상으로 지금 아직 1월 전이니까 1월 달 가면 객관식을 좀 더 많이 풀 거니까 연습서를 먼저 푸는 게 시기상 적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연습서로 1차와 2차를 동시에 대비할 수는 있어도 객관식 책으로 2차를 대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서를 했고 연습서 1회독이 다 끝났어요. 연습서 1회독을 챕터별로 해가지고 끝났는데 이때 이제 2회독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어떤 분의 질문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그 파트들 여러 개를 좀 연관시켜서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딱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좀 깨달아요. 아 이렇게 유형별로 풀면은 이 유형에 익숙해질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생각을 확장시키진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가로풀기를 하도록 다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가로풀기라고 하면 가로풀기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진행을 하고요. 하루에 전체적인 챕터 1부터 16까지 한 문제씩 이렇게 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좀 효율적이라고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잘라도 될까? 네. 방금 그 정연이가 얘기를 하고 있던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 다들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생각이 방을 안 썼다라고 한다면 저 방법은 참 권장할 만해. 그래서 너네한테 뭐 개인적으로 상담 오면은 내가 군데군데 얘기를 해줬던 게 내가 어떤 부분이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 유형인지 어떤 부분이 잘 틀리고 있는 문제에 꼭 부착을 시켜놓으라고 했잖아.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한 5챕터, 6번째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조합을 해서 한번 풀어봐봐. 그래서 한 챕터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이어서 가는 거는 그 챕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뭔가를 이해를 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너네 지금 상황이 대부분 비슷비슷할걸? 뭔가 하나를 공부하고 문제 풀면 잘 풀려. 보고 문제 풀면 잘 풀려. 근데 이게 이거 나오고 다음에 세법 받겠다가 세무회계했다가 갑자기 재무회계 받으면 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이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면 나중에 시험 앞두고까지도 이 방법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 아주 좋은 방법이야.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아까는 이 전체가 다 어렵다고 느꼈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 3개로 많이 줄었다. 이 3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개를 찍었다고 지금? 네. 줄었다.
줄었다고요. 줄었다고? 법인세? 법인세부터 현금 흐름표까지.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저는 아직도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진단은 일단은 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앞 주제들과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살짝 독립적인 주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익숙하지 않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책 구조상 이게 뒤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좀 엄청나게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봤잖아.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해결 방안으로서 좀 수립을 한 게 첫 번째로는 심화반을 수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심화반을 수강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정립되었고 기본을 좀 배웠다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로서 좀 양치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문제풀이를 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이 100일 동안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제가 깨달은 점이 좀 있는데 첫 번째로 재무에겐 좀 살짝 보물찾기 같다라는 그런 느낌.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연습서에 있는 책들 다 외웠다고 생각했고 좀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파트를 딱 보고서 다시 돌아오면 또 다른 게 보이고 문제 속에서 묻는 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좀 살짝 보물찾기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게 재무에게 살짝 애증의 관계였어요. 네, 살짝 애증보다는 좀 A는 과목이고 G는 좀- 나잖아. 걸렸네. 그래서 애증의 관계였다. 근데 지금은 애증의 관계를 넘어서서 살짝 짝사랑하는 단계 정도로 좀 넘어섰다. 네,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음악에 대해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질문 사항이 있는데 사실 앞에서 많이 떠들었지만 이 세 개가 왜 아직도 저는 부족한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진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번에 자본 관련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여쭤보긴 했었었는데 제가 한 문제에서 그러니까 한 부분을 틀리면 계속 그 똑같은 부분만 반복해서 틀려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오답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네, 자꾸 계속 그 부분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그럼 사실 거기서 지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정연이가 그 자본 특정 파트에 대해서 자꾸 틀린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나한테 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내가 문제를 살짝 수정해서 던졌단 말이지. 그때 네 결과가 어떻게 됐지? 바로 해결했어요. 해결했지. 네. 그 해결된 이유가 뭐야? 거기서 한 문장을 제가 그러니까 해설책에 있는 한 문장에 대해서 딱 그거 그게 보고 알았어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했던 부분이 네, 숫자를 바꿔서 동일 유형의 문제를 봤을 때 그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 네. 네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좀 비슷한 얘기거든. 네가 지금 보물찾기라고 하는 게 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 그게 딱 이런 상황이 실력이 계단 단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사실 어떻게 본다면 너하고 나하고의 그 애증 관계 시작할 때부터 그때 나는 참 되게 많이 우려가 좀 사실 많이 되긴 했던 게 분명히 이 아이가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똘똘한 아이란 말이야. 세법학의 경우는 선생님이 이거 답안 뭐 펼쳐놓고 정연이처럼 답안 작성이 이 정도란 말이지. 근데 유독 재무에게 와서는 날 지금 기분이 상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무작정 무대뽀로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근데 회계는 사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과목 자체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너하고 상담 진짜 제일 많이 했었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되는 단계를 지금 너무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재무회계가 딱 그런 과목이야. 처음 수업 들었을 때 느낌, 내가 처음 봤을 때 느낌, 동일한 유형을 다시 한번 했을 때부터 이 얘기가 그 얘기였네? 또는 이 문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문구의 의미였네. 이게 파악되는 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발견을 하는 거라고. 그럼 네가 자본 파트 그 부분에 대한 사항도 동일한 유형이지만 숫자만 바꿔서 때 그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 그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그 해결 방안이란 것도 똑같은 거야 사실. 네가 좀 전에 비슷한 얘기했던 게 법인세계 단독적인 내용이고 뒤쪽에 있는 파트니까 손이 잘 가는 이거 모든 학생들이 비슷한 개념이 된 거야.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다른 쪽에 대해서 손을 덜 가는 거야. 다른 번에 10번 갔으면 쟤는 한 5번 정도 갈까 말까. 그것도 화전도 비슷하지. 쉽게 잘 안 풀리는 문제는 정이 잘 안 가. 그러니까 얘는 내가 문제를 많이 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든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게 그냥 고등학교 같은 반에 있는 친한 친구들하고만 지내는 단계가 아니잖아.
두루두루 친해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회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근데 우리 지금 탭처로 저기서 얘기를 하는 고급회기까지 해서 총 26파트야. 그 26명의 친구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친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는 거지. 아무도 안 친하다 보면 그냥 왕따인 거야 그냥 나 혼자. 근데 대부분은 그냥 두루두루 친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정말 성질한 좀 몇 명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파트는 발라내가는 게 맞고 나머지는 어렵더라도 지금 현재 친하게 되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건드려야 돼. 걔를 건드려야지만 그때는 친해지가 않아. 이 부분은. 근데 좀 긍정적인 거는 저는 그 틀리는 부분이 되게 명확해요. 딱 이 파트에서는 이 챕터에서는 이 부분을 틀린다. 이게 엄청 명확해가지고 진짜 그것만 틀려요. 항상. 그럼 딱 두 가지로 결정되잖아요. 그 명확하게 틀린 부분만 이것만 해결을 하면은 되는 거잖아. 네. 또는 명확하게 틀린 부분이 어디인지를 아니까 네. 나중에 날릴 때도 딱 그 파트만 날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명확하다는 건 되게 좋은 거야. 그리고. 맞아요. 그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됐습니다. 끝 이상입니다. 네, 세 파트입니다. 일단 그 처음에 조사할 때 이렇게 5개를 했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때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표시했는지는 사실 깜짝 놀랐지 뭐야. 잘 모르겠는데 이때 좀 뭔가 쉬었던 것 같고 지금 표시해 놓으면 약간 이제 많이 훨씬 더 이렇게 밑에 있어야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때는 뭔가 잘못됐다. 그 현실을 중에서도 장악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낮은 부분이 금융부채, 금융자산, 뭐 종업원급여, 수익, 현금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제가 좀 늦게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바꾸면서 들으면서 이제 기본 강의 조금 모르는 부분 이제 파트마다 좀 듣고 그리고 개념을 복습한 다음에 이제 동차반 강의도 들으면서 연습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조금의 이제 성장은 있었는데 뭐 그렇게 큰 발전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갑자기 겸손해졌지? 그래서 약간 아까 앞에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이렇게 개념을 보고 풀면은 어느 정도 빨리빨리 풀리고 뭐 그런 게 좀 확실히 있는데 또 막 다른 거 보고 오면은 진짜 다시 개념서를 봐야 된다고 그때 교수님이랑 상담할 때도 그렇게 말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발목을 잡았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약간 그때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이제 계속 틀리는 부분에 대한 약간 개념을 채워넣는 식으로 약간 수정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약간 현재 상태는 좋아지긴 했으나 그렇게 효과가 좋진 않았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펜 둘 중에 뭘로 뭐 쓰면 돼. 여기서 제가 3개를 정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뭘로 일단 많이 정했어? 네. 이름이 좀 비교가 범인세? 김철생 만난다. 나저 지금도 범인 그러니까 2개 중에 더 많긴 하지만 2개 중에 고민인 게 수익이랑 리스인데 저도 근데 그치. 덩어리 교수님이 제일 큰 애들. 너무 똑같이 하면 좀 그렇다 해서 뭐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2개 무조건이고 이 중에서 이제 무조건이고, 수익 리스 쪽은 둘 다 약하긴 한데 이건 약간 뭐라 해야지 전체적인 개념을 좀 덜 숙지하고 있는 느낌이면 얘는 그래도 아는데 틀리는 느낌? 그렇지. 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일단 수익 저 녀석은 너무 넓어. 네. 일단 내용 자체가 너무 많아. 우리 교재 보면 알잖아. 중급회계 1, 2권 전체 중에서 한 챕터로서 제일 넓은 부분이 이게 수익 기준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 기준서가 개정되기 전에 기준서 4개야. 그 4개를 한꺼번에 몰아넣은 게 지금 수익 기준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익 기준선의 양은 많을 수밖에 없어. 그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체계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지. 어쩔 수 없어. 저는 주요 테마 위주로 일단은 반복해서 굵게라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림력을 반복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저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과감하게 이거 버리고 유형 중에서 몇 가지 찍고 이런 식의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버리고 딱히 이걸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고마워. 과감하게 어. 이번에는 다음에 친해지는 거. 다음에 친해지기로? 좀 약속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면 아예 똑같긴 한데 그래도 아예 버리고 가지 말자. 네가 알아서 네. 어느 정도는 그 체크를 해야 돼. 네. 우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야, 그렇지? 네. 그리고 약간 더 저는 뭐 별개로 고급 회계를 약간 9월 달에 한 게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뭐 이번 거기서는 뭐 사실 뭐 낸다 했으면 자신이 없었는데 그 약간 뭐 다른 반 들어가게 되면 뭐 유예반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 약간 좀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처음 뭐 강의 듣고 이렇게 문제 풀었을 때 그래도 잘 풀렸는데 다시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게 그렇지. 있으니까 그래서 고급 약간 회계는 옆반 애들이야. 어떻게 생각한다면 자주 안 보는 애들이라고. 약간 양도소득세 같은 거. 그래서 어, 고급 그치. 회계는 비슷한 느낌이야. 비슷한 느낌이야. 좀 이제 이후에 더 친해져야겠다라는. 자꾸 뒤로 미루네. 지금 할 게 많습니다. 그럼 너네 놀랄 거다 그러면. 그래도 뭐 한 번은 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더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세계사에서 어딜 골라서 자, 여러분들 현황을 좀 그 분석을 하고 어떤 부분들이 약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가꾸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마음이 상당히 좀 불편해진 것 같은. 난국이 언제 해소가 될까? 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모의고사를 준비를 할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진행할 거야. 자, 2차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2차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지만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재무회계 영역에서. 그러니까 회계학 일부가 4문제거든. 재무회계가 2문제,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2문제. 배점은 30, 30, 20, 20이야. 그래서 재무회계 쪽 60점이 배정이 돼요. 그 60점에 30점 문항 2개가 있고 이 문항의 세부 물음들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내가 PPT에 잠깐 보였는데 너네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문제 1이 단독 테마가 하나가 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게 이제 단독형 문제고 옛날 방식이야. 옛날에는 문제 1 유형자산, 문제 2 금융상품 이걸로 끝나는 적이 있었어. 그래서 회무사 2차 문제를 대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복불복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법인세도 다 버리고 들어갔는데 내가 딱 유형자산하고 금융부채만 들고 왔는데 그 문제가 딱 2문제가 나온 거야. 그런 애들은 합격하는 거야. 근데 다른 부분에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약해서 버리고 하는 애들은 그 부분 때문에 틀린 거야. 이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예전 유형이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지. 그럼 세무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틀을 생각을 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고. 그래서 점점 바뀌어 나가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독형의 문제는 최근에 출제될 게 아마 내 기억에는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딱 한 번이야. 그 다음은 다 종합형 아니면은 복합형의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나는 복합형의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문제 1번에서는 물음 2개가 주제를 달리갈 거야. 그리고 문제 2번도 마찬가지야. 문제 2번도 마찬가지야. 네, 문제 1번에서는 중급회계형의 공통 주제를 같이 하나 집어넣을 거고 나머지는 니네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너네한테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파트에 대해서 문제를 집어넣을 거야. 문제 2번은 물음 1번도 역시 공통 주제인데 고급 회계를 무조건 낼 거야. 고급 회계 범위는 본기 출제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 내가 아마 기본 강의 고급 회계 얘기를 하면서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안에는 발목 잡는다. 고급 회계는 항상 발목 잡는 애들이야. 발목 잡는 애들. 게다가 최근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다들 알 거야. 처음에 출제가 될 때는 기껏해 한 8점 이 정도였거든. 12점 이렇게 들어가더니 15점 들어가더니 올해 시험이 21점이 나온 거야. 그럼 전체 60점에서 21점이면 3분의 1이 넘어.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근데 이런 출제 비중이 벌써 한 5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걸 버리고 들어가서 우리가 진동차 동차를 노리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꾸역꾸역이라도 한 번 정도는 봐둬야 돼. 근데 다만 아까 누가 얘기를 했었더라? 고급 회계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가 않다고. 그 너네한테 뭐 개별 상담하면서도 내가 언뜻 얘기를 했지만 고급 회계는 우리 기본 교재에 있는 예제 수준만 보더라도 거의 100% 해결이야. 대부분은 그 기본 예제조차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걔는 한 옆반 친구 같아. 그러니까 보기는 하는데 잘 보지 않는 친구라고. 얘는 보기만 하면 친해질 수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야. 게다가 우리가 회계사 시험처럼 고급 회계 좀 난이도 있는 그런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모형들만 갖고 와도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데 아마 그 너네들 심리가 너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사실 알기는 해. 이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할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손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내 입장에서는 얘를 놓치고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뭐 양도소득세니 뭐 세법에서 복잡한 영역 이거 공부하니까 훨씬 더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이지. 근데 억지로 하다 한번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개인별 주제 각각에 대한 2개 하고 공통 주제 중급회계, 고급회계에서 일단 이해 시험을 한번 봐볼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거 채점을 할 건데 채점을 좀 빡세게 할 거야. 칼채점을 할 거야. 칼채점. 그래서 이번에는 배정도 딱 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이게 좀 유의를 좀 해야 될 게 올해 이제 오늘 발표가 났단 말이야. 2차 발표가 났는데 전혀 뜻밖의 결과야. 너네도 올해 2차 시험에 재무회계 시험을 시험을 한번 봐봤었잖아. 점수 다 잘 받았잖아. 그렇지? 학생들 실제 시험 본 친구들의 경우에도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되게 회계학 1부에서는 크게 걱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본 친구들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소통하면서 오는데 결과가 완전히 상반돼. 다 맞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생각 때문에 점수가 더 나온 친구가 있고 이 문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적어도 이 정도는 받겠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한 20점, 30점 낮은 점수가 나온 친구들도 있어. 이건 아무리 해석해도 이 해석밖에 안 되는 거라 지금이. 점수에 대한 배점이 있고 풀이에 대한 배점이 있었을 거로 추정이 돼. 그러니까 예전같이 예전에 보통 2차 경쟁률이 한 3대 1이거든.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맞추는 그 기준점이야. 그러니까 3대 1이 됐을 때는 점수에 대해서만 배점을 하고 채점을 하더라도 원하는 숫자는 750명 정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 올해 2차 경쟁률이 너네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9대 1이야. 워낙에 1차 합격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인원을 통해서 맞춰야 되는데 보통 회계학 일부에서 예전처럼 채점에서 점수가 높아버린다면 750명이 아니고 한 2,000명 정도 합격등이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조정 과정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답에 대한 배점이 있고 풀이 과정에 대한 배점이 분명히 나눠졌을 거야. 그러니까 정답만 맞춘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기는 답을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점수는 이거보다 훨씬 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정답뿐만 아니고 내가 풀이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이 부분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년도에 내가 유해 과정 2순환, 3순환을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거야. 어떤 친구들은 점수는 되게 잘 뽑아내는데 정답은 뽑아내는데 과정이 되게 흐릿한 친구들이 있어. 그럼 내가 코멘트를 해주고 싶어서 할 수가 없어. 그런 거야. 어떤 부분을 더 정리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익숙하게 된 상태에서 넘어간다면 올해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올해 지금 2차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작년하고 또 비슷한 숫자거든. 올해부터 더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너네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그래서 물론 이거 다 쓰기가 지금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 최대한 꼼꼼하게 풀이 과정을 쓰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에 한 2 정도 시험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